예,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세계 속으로와 시다바리를 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말에 있는 합방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와쿠라 사절 때는 이제 영국 방문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이장우 대표님께서 갑자기 프랑스 혁명과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방대한 주제를 저희가 정하게 됐는데 뭐 제가 제안한 이유가 메이지 유신을 공부하다 보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서민들이 아닌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하급무사. 사실 하급무사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은 일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프랑스 혁명을 보니까 민중들 일단은 겉보기에는 민중들의 봉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재밌지 않겠나 생각이 제안되는 겁니다. 민중들의 봉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중상류층의 봉기이기도 하고 사실 전 이제 계급이 다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가 그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시간이 그러면 일단 이거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막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페리 제독이 흑선이 내항을 함으로써 일본을 근대화하자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 기간을 산출하는 근거라든가 뭔가 말씀 주세요.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우리가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국내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우리가 혁명이라고 할 때 그 혁명이 뭐예요, 도대체? 일본에서 다른 혁명하고 말 그대로 이제 명을 간다. 이제 그게 이제 가죽 혁자잖아요. 뭐 혁신 이런 것처럼 가죽을 벗겨내다. 벗겨내고 바꾼다. 혁명. 그런데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 메이지 유신은 우리가 성공한 역사라고 메이지 유신은 건들지 말고 아직 건들지 프랑스 말고. 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왜 무슨 가죽을 바꿨습니까? 일단은 우선 전제군주제가 붕괴가 됐죠. 전제군주주의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피디님 슬라이드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계사 3대 혁명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특이한 게 왜 프랑스는 대자를 붙였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그 뒤에 2차례 혁명이 더 있는데 사실 3차례 혁명이 더 있는데 그 혁명을 제외하고 3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4번의 혁명이 있단 말이네? 3.5번이 맞습니다. 3.5. 3.5번이 맞는데 2.5처럼. 그렇습니다. 3.5.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때 세계사 3대 혁명에서 프랑스 대혁명, 손가락 잘려요. 신의 혁명,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있죠. 근데 이게 세계사 3대 혁명이라는데 동의하세요? 동의 못 하겠는데. 저도 절대 동의 못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해를 해요. 프랑스 혁명 정도는 오케이 인정하는데 왜 그 신의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이 3대 혁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은 누가 만들었지, 이 혁명은? 그러니까 이게 모 교과서에서 제가 어떤 거라고 들어드리진 않겠는데 모 교과서에서 이 세 개가 세계사적 3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것을 했을 때 그 해외 서양 쪽의 학자들 인정을 합니까? 세계 서양사에서 몇 개의 전 세계 최고의 발레단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하듯이 혁명사 역시도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요 정도는 인정한다 이런 느낌 왔을 때 저 세 개를 들어내면 인정을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 주딸 신의 혁명도 빼야 되고 우리나라 교과서네? 그렇죠. 저거 러시아 혁명도 빼야 되고 사실 프랑스 대혁명 오히려 저는 신의 혁명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손문에 이제 그 산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청왕조를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철저히 마르크스주의적 사관입니다. 막시스트 인터프리테이션으로 보자면 이거를 갖다가 3대 혁명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막시스트가 가지고 있는 인터프리테이션은 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세 개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공통점. 자, 어떤 공통점?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3대 혁명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피디님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이겁니다. 군주제를 붕괴시켰어요. 아, 그 일본어로 말하자면 천황이 무너진 거네. 그렇죠. 천황이 없어진 것이네. 군주제를 붕괴시켰고, 아. 자, 사진은 제일 왼쪽에 우측에, 그러니까 상단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루이 16세의 16세. 가족들이고, 그리고 우측은 짜르의 이제 니콜라이 2세의 이세. 가족 사진이고, 밑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황제에서 잘 아시듯이 아이신조러 부이, 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선통제라고 하는 네.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는 모습인데, 왜 이것을 제가 살짝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냐면, 아, 그러면 예, 군주제의 붕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예, 군주제가 무너진 3대 혁명은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3대 예, 혁명은 아니지만 전체 3대는 아니지만 하지만 군주제가 무너진 3대 혁명이라고 군주제가 무너진 3대 혁명이라고는 혁명하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물음이 중요한 있습니다. 것은? 아주 이거는 역사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인데, 군주제가 무너진 나라는 다 잘 사느냐? 러시아 못 살잖아요. 러시아 못 살죠? 중국 쓰고 그러면은 군주제가 안 무너진 스웨덴, 영국, 일본. 잘 살잖아요. 덴마크, 핀란드, 다 선진국이네. 스칸디나비안 다 선진국이거든요. 군주제의 붕괴가 예. 뭐 좋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막시스트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존 질서를 뭔가 뒤엎는다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예. 뭐가 바뀔 것처럼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예. 막상 바꿔놓았을 때는 별거 없고 우리 더 퇴보하는 경우. 자기네들이 구체제를 그대로 답습해버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말로는 신체제를 한다고 말을 하고 예. 오히려 옛날 구체제에서 해먹었던 거 더 더 퇴보해버려요. 많이 받으면 지금 문재인 다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주제 붕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는 중요한 시각에는 군주제 붕괴가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배 세력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혁명이라고 할 때 혁명의 아래 개념이 혁신이고 예. 혁신의 윗개념이 혁명이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예. 더 잘 살고 더 더 잘 뛰어난 제품이 나오고 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혁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못 살고 나라가 궁핍하다는 것은 예. 혁명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 빠지로.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급 혁신에는 실패했죠. 계급 혁신은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원래 계급이 세 개. 예, 있죠. 1, 2, 3계급. 1, 2, 3. 1등이 1등이 이제 제1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직자, 2계급이 이제 토지귀족들, 3계급이 이제 서민들. 문관귀족들인데, 그럼 저 왕은 왕 같은 경우에는 1계급에 1계급.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그 노블레스죠,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자,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치유 씨는 계급 혁신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원래 계급이 싹 다 없어져 버렸지. 예. 원래 상검모사, 뭐 귀족들, 백작들, 뭐 전부 다 없어져 버렸죠. 그게. 없어져 버렸죠.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막시스트적인 세계관에서는 세계사적인 혁명이 맞는데, 우리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것을 막시스트라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다 포함한 개념으로 막시스트를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유주의적 관점의 혁명은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피디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한번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예, 자유주의적 관점. 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영국의 명예혁명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명예혁명이 나왔던 결과물은 결국은 군주제를 안정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왔어요. 예를 들면 예. 자, 자유주의적 관점의 혁명이라고 했는데 예. 영국의 명예혁명이 왜 자유주의적 관점의 혁명입니까?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왕을 교체를 함으로 해서 기존의 농업체제에서 제조업과 통상으로 대외 수출이라고 하는 어떤 자유시장 개방. 경제주의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인정. 예.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산업혁명 뭐 말할 것도 없죠. 산업혁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독일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독일의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앙정부가 진작에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산업혁명을 성공을 했지만 중앙정부가 없었어요. 오. 그래서 탄력을 덜 받았던 거죠.
이끌어가는 리드가 없었다 이 말이죠. 없었죠. 중앙정부 센트럴 가버너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이 있고 영국의 2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예. 영국의 1차하고 영국의 2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이 뭡니까?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1차는 증기기관과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초창기적인, 그것도 이제 조금 방대한데,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너무 길게 말고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하면 1차는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면직물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이 시켰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에 다 걸쳐 있습니다. 전 산업에. 예. 1차 산업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1차 농업인 것처럼 예. 좁은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인프라.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든 것이고 예. 2차는 전 분야에서 대량 생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구축을 했다. 독일의 1차, 2차는 독일의 1차, 2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것과 비슷한데 독일은 철강 산업에 더 매진을 하고 오케이.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시장 경제주의에 따라갔기 때문에 예. 자유주의 관점의 혁명이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독립혁명.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이건 인권. 인권도 그렇지만 사실상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영국의 어떤 세금, 그리고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군주가 없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이 그게 있죠. 완전 소름 끼치는 거야. 예.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게 오히려 이제 세계 3대 혁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세계 3대 혁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독립혁명 여러 가지 재반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예.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죽어도 인정 안 하는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들어갑니다. 네. 일본은 보이시나요, 등에? 제가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세계 3대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안 죽었고 사람이 신분이 안 타파가 죽었고 되었고 신분이 혁신해 자유시장 왔고 경제주의가 되면서 세계 예. 대외무역이 넓어졌다는 것은 혁명이고요. 넓어졌죠. 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세계 3대 혁명이 되지 않겠는가? 3대 혁명이 당연히 저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거 인정을 안 해줍니까? 인정을 안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는 반일 정서가 깊이 깔려 있었고 일단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에서 메이지 유신 좋게 나온 다큐멘터리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저는 거의 못 그런 걸 본 것 그렇네. 같아요. 네, 다큐멘터리. 아니 근데 다른 지금까지. 이제 외국 마약 주도 뭐 연구를 하면 몇십 개 같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쳐져요. 엄청나게 크게 크게 쳐지는데 쳤죠. 우리나라는 유독 예. 거기 반일 감정. 예. 그런 좀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학자들 중에서 예. 반일 감정을 가지고 세계 혁명사를 바라본다고 했는데 예. 그 양반들은 정확하게 혁명이라는 걸 뭐 대화를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 지력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분들의 지력은 프로필은 분명해요. 프로필은 굉장히 학력이라든가 뭐 박사학위가 그런 상관없는데. 것들 다 괜찮은데 이미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미 반일 정서를 딱 머리에 일본은 나쁜 박아놓고 놈이다라는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 찾아가자. 그럼 혁명을 나쁜 놈 찾아내는 본다는 거네. 거죠.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나쁜 놈이다. 예. 나쁜 놈이니까 그 나쁜 놈을 다 찾아내는 것이 그거는 똑같겠지. 아주-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산업혁명 이후에 또 어떤 메이지 유신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서 외국과 시장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만 바꾸면 먼저 하세요. 쟤네들은 서양 애들이 더 친해지려고 조선, 중국 버리고 서양 애들한테 붙었다가 돼버려요. 뭔 헛소리를 정상적인 해. 교역을 아니지, 하는 그 일본 애들이 사실 뭐냐면 타라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다 뭉쳐서 예. 서양 유방을 물리치자라고 후쿠시마와 이피치가 말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조선이나 중국에서 애들이 너무 무식해 놓으니까네 자기들이 세국 정치를 하면서 일본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할 수 없다. 우리만이 나간 것이지. 예. 저것들이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이 쇄국 정책을 말씀을 하셨죠.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적으로 다른 계급을 키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예. 일본은 막부가 존왕양이를 하면서 오픈 소사이티로 나갔는데 존왕양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냐면 천황을 존중을 하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것이 좋아하는 존왕양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선은 왕조의 유지와 청나라 역시도 왕조의 유지라고 하는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급진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다음 슬라이드 PD님 바로 넘겨주세요. 왜 자유주의적 관점의 혁명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인 겁니다, 아마.
산업혁명의 성공과 입헌군주제의 유지. 이거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야, 잠시 원래는 저 두 마리가 원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원래 일반 상식으로 따지다 보면 예. 산업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왕이 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저기, 말이 안 되지도 않지만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아, 예, 안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디그니티, 어떤 폴리티컬 디그니티라고 권위주의를 유지를 하면서 성공을 한 거기 박사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맞죠.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치유신은 위로부터의 혁명이 성공을 한 사례고 독일의 산업혁명도 위로부터의 혁명이 성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프랑스 혁명, 오늘 비교를 할 것,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 중산 제3계, 제2계급이라고 하는 애들이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 자,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우리 프랑스 혁명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프랑스의 그럼 그 시대에 프랑스가 어떤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프랑스 그때는 뭐 어떤 정치, 어떤 뭐 구조였습니까, 이게? 자,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피디님 슬라이드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예, 10페이지. 아, 프랑스의 계급. 예. 자, 요건데 사실상 제1계급 성직자, 이거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프랑스 혁명 보시는 분들이 앙시앙 레짐이 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올드 시스템이에요. 올드 시스템. 구체제라고 하는 의미. 이 말이겠네.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이런 말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 북한의 북한의 몰랐어. 경우. 레짐 체인지가 뭐지? 예. 레짐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 체제. 체제.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우파 체제, 박근혜 체제 이런 체제가 있는데 예. 그 체제를 바꾸자는 말이 이제 레짐 체인지란 말이 레짐 그 말이죠. 체인지. 예, 그렇게 맞아요. 말해 이제 일반인 알아들으시니까네. 예, 뭐 그랬었기 때문에 제1계급, 2계급, 3계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1계급에 하면은 성직자. 예. 저 인구 중 10만 명이면 전체 인구 중 10만 명 추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토지의 10%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 0.4%가 10% 같으면 비율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추세예요. 어마어마한 추세기는 해도 저게 프랑스의 생산량에 비해서 결코 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성직자의 10%가 예. 토지의 10%를 가지고 있다는 게 1대1의 원칙이고 예. 거기서 만약에 1%가 10% 같다면 10배 예. 그 0.1이면 100배. 예. 이거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그럼 저 1계급 안에 성직자하고 왕이 들어가 있단 말 아닙니까? 왕도 들어가 있고 성직자도 들어가 있고 또 저기에서 토지에 굉장히 많은 또 고용 창출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예.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바티칸과 영국 왕실이었다는 거. 프랑스 왕실이었다는 프랑스 거. 왕실. 그게 이제 0.4% 하면서 예. 고용을 했는데 예. 세금 어땠습니까? 징세 구조는 그러니까 징세 구조도 상당히 불만은 있었죠. 불만은 있었지만은 예. 그렇게 못 먹고 살 정도는 못 아니었다.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고 오케이. 굳이 혁명을 할 정도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조금 해야 일본은 되고. 혁명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그런 것 일본은 같습니다. 좀 예, 혁명하지. 일본은 막 너무 이래도 그런 경우였고. 자, 제 2계급은 2계급은 세습 귀족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귀족이에요. 2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2세대.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이런 예. 세습이 제2계급이다. 예. 그거 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얘네들은 토지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좀 이해 안 되는 게 예. 그럼 1계급이 성직자, 2계급이 세습기죠. 예, 세습귀족. 세습귀족. 그래서 인구의 이것도 1.6%가 25%, 이것도 어마어마한 예. 거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생산량에 비해서 저것 역시도 혁명의 거리는 되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러면 그 정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다. 물론입니다. 오케이. 3계급은 그 다음에 그 3계급에 상인, 농민, 법관, 제2계급에 법관 예, 법관도 제3계급에 왜요? 제3계급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1계급과 2계급으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상 평민이 다 포함된 거예요. 제3계급이라고 하는 근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법관 정도 같으면 높은 계급도 생각하는데 세 3계급이었네. 예. 그다음 프랑스 혁명 때 우리 프랑스 들어가면 예. 큰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은 열리는데 여기에서 2계급이 들어갑니다. 2계급, 그래서 제3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법관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의 제2계급 출신들도 2계급 출신들도 세습귀족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합니까? 법관들도 들어가고 2계급에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얘네들에 의해서 신분이 차단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만 평검사만 계속하고 검사장도 나가야 되는데 그 검사장을 제2계급 출신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가리는 위에 급들이 해먹고 그렇죠. 나머지 평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게 이제 프랑스의 세계급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게 이제 세 계급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제2계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2계급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PD님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11페이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세요. 아니, 요거는 이제 잘 보이네. 자, 세습귀족, 왕실귀족이죠. 이거는 제2계급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 라 노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습귀족이자 왕실귀족이고 대검과 법복귀족 간의 구분을 위해서 그냥 호칭을 하는 애들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 왕위계승 서열에도 2계급에 속해요. 그럼 저 세 계급이 신분 차이 있습니까? 신분 차이가 있죠. 2계급 내에서도 2계급 내에서도 어이, 당연히 있죠. 있다는 거네. 예. 1등 어떤 계급입니까? 1등이 당연히 왕실귀족들. 왕실귀족 안 나왔잖아요. 예, 세습귀족. 저 세습귀족 옆에 가로 열고 왕실귀족. 세습귀족. 그다음 2등이 대검귀족. 그 다음에 대검귀족. 얘네들은 이제 지방 호족들이에요. 지방 호족들. 지방 호족들인데 영국처럼 파워가 센 게 아니라 세습적으로 토지의 영지에서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데 오케이. 철저히 왕한테 눌려 있죠. 그리고 법복귀족인데 대검귀족은 라 노블레스 듀페라고 표현을 해요. 듀페. 대검귀족. 그리고 법복귀족은 노블레스 델라 로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등문관 시험을 거쳐서 관료사회에 진출해서 행정사법을 장악을 했던 계급인데 고려시대 말기 때 조선 왕 중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일한 왕이 하나 있죠. 모릅니다.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그쵸? 이방원이 그래요? 예, 이방원이 처음 알았네. 고려시대 말기 때 그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려 말기 때 가면은 이미 귀족들, 문벌 귀족들 자식들은 전부 다 그 자기네들이 사법기관을 장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법기관을 장악을 해도 제2계급의 대검귀족 출신의 자식들은 계속 요 사법기관을 장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짜 문관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애들과의 차별이 생긴 겁니다. 그 제2위 계급을 언급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2계급이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하는 다양하다. 거. 이만큼 좀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봐야지 프랑스 혁명을 이해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얘들이 일으킨 거예요. 2계급 애들이. 2계급 애들이. 자, 그럼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럼 이해를 좀 해야 돼. 예. 자, 그럼 아까 이해가 될 수 있냐? 왜 그러냐면 밑에 서민들이 일단은 밥을 먹고 살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내가 뭐 굳이 밥을 먹고 사는데 왜 내가 혁명을 할 것인가? 왜? 그분들은 지력이 없으니까. 뭘 알아야 그걸 할 거잖아요. 알아야 혁명도 하지만 그런 계층들이 타인의 어떤 감언이설, 소위 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게 그렇죠. 있죠. 우리나라 개돼지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개돼지 뭐 전부 다뭐 지력이 약하니까네 우차파들이 말하는 말에 그런갑다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똑같은 경우지. 그것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뭔가 혁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이거는 어떤 혁명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어떤 사륙장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자, 정적을 제거한다 했을 때 그 정적이 누굽니까? 정적이라고 하는 거. 이러면 좀 인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PD님 슬라이드 저희가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프랑스 혁명의 3대 거두. 3대 거두, 3대의 큰 대가리.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는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래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알아요, 로베스피에르.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도살자나 마찬가지예요. 조르주 당통도 있고 장폴 마랏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장폴 마랏이라고 하는 게 가장 교조적으로 숙청을 즐기는 인물인데 요 세 부분은 처음에는 동지기도 해요, 같이. 얘네들이 이제 뭐 산악파도 있고 무슨 뭐 굉장히 다양한 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저 세 명이 3대 거두인데 각각의 인물을 들으면서 왜 거두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거두이냐면 이 사람 프랑스 피에르는 왜 거두냐? 첫 번째, 이 사람이 공포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혁명을 주도를 해서 이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 것을 붕괴시킨 결정적인 인물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가 혁명이 딱 나가지고 어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산악파와 어떤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벌을 이끌고 가장 많이 사법기관에 그 어떤 사법 처형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파벌이 존재해요. 파벌이 존재하는데 예. 그 프랑스 혁명 3대 거두라고 하면 좋은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프랑스 대혁명이 좋은 혁명이었느냐 나쁜 혁명이었느냐라고 하는 레짐 체인지를 그거, 봤을 때는 좋은 예. 혁명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도는 좋았지만 그 뒤로는 얘네들끼리 혁명을 했었던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또 대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거 1차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적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혁명의 어떤 기존에 1차 프랑스 혁명 때 80%가 민중이었어요. 민주. 길로틴에서 목이 잘린 사람. 그래서 그거를 50만이라고 하는데 1000만의 말씀. 미니멈 70만입니다. 미니멈 70만. 길로틴이라고 하면 이제 단두대. 예. 단두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의 제3계급이긴 한데 우선 불만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피에르가 예. 저 양반이 일단은 공포 정치를 했지만은 예. 프랑스 혁명의 3대 거두가 되었다는 것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의 큰 역할을 안 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망통 조르주 당통. 이 예, 사람은 조르주 무슨 당통인데 이 사람도 사실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변호사기는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로베스피에르와 처음에 프랑스 혁명이 나자마자 이 혁명의 여파가 다른 유럽으로 번질까봐 그 당시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한테 선전포고를 내요. 프로이센도 선전포고를 하고 벨기에도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도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선전포고하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미리 국경에다가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해놓고 딱 그냥 그 사태를 주시를 하는 거죠. 일단은 혁명을 했지만은 자기 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 준비를 했다. 준비를 했다라고. 그다음에 마라는 그리고 마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신문 기자 같은 경우인데 사실상 가장 방대하게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떤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도 굉장히 이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어떤 요 아레오파지티카 이후에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매스미디어를 아날로그적으로 접하는 게 굉장히 편했던 시대 중에 하나가 프랑스였거든요. 그것을 가장 방대하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활동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매스컴을 장악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매스컴, 오케이. 지금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보면은 되죠. 우리 지금 공중파를 전부 다 이제 자파정부에서 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예. 여기서 예. 프랑스 혁명의 3대 거두가 나와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2계급이고 한 명은 3계급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셋 다 3계급입니다. 3계급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원래 프랑스 혁명은 2계급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2계급이 주도로 폭발이 했다. 됐었죠. 예. 2계급이 폭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제2계급과 제3계급이 동시에 폭발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예. 그러면 누가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 아까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게 제3계급의 부르주아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3급에 예. 부르주아가 있었어요? 물론이죠. 부르주아가 제3계급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로 혁명이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철저히 제2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중한테 참여를 해서 이거를 엎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체제가 있는데 그 전에 15페이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그게 될 것 같은데 PD님 슬라이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하는 거,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은 얘네들은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법복귀족, 지대추구, 부르주아 혁명. 자, 프랑스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고도 부르죠. 예.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자본을 많이 축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영국보다 프랑스가 대외 통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떨어진 거는 맞는데 이익은 비슷했어요. 네. 이익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굶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한 제2계급의 징세와 지대추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양을 도축하면 6월에 도축하면 안 돼요. 왜요? 모르죠.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양을 도축할 때는 칼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10cm 칼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검정색 양은 6월에 또 잡으면, 검정색 양은 8월에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의 색깔을 또 구분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예.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이 개판이지 않습니까? 예. 법률을 예. 또 우리 자본주의 이제 기업들이 기업을 하려고 할 때 예. 과도한 제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말도 안 있습니까? 되는 제재.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우가 비싼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예. 유통 단계가 9단계까지 있죠. 예, 예. 그러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길드 산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뭐 피어 길드, 뭐 모자 길드, 뭐 셔츠 길드, 일본으로 이제 기루다. 기루다. 기루다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카이샤라고 해도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길드라고 하는 게 감독관이라고 하는 걸 모든 아주 한 100명을, 한 10명이면 되는 걸 한 100명을 갖다 찡겨 넣어버리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이 안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그러니까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공무원들 수를 엄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의 월급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연금을 못 살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네. 그리고 피혁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소는 몇 월 달에 못 잡고 몇 월 달에 못 잡고 아니죠. 수요에 따라 얼른 잡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무두질을 해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6월달에 못 잡으면 6월달에 사람들이 소는 누가 키우고? 예. 소는 누가 키우고 소는 누가 잡을 거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지대 추구라 함은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 없이 교조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지대 통칭을 추구란 하는 말이 겁니다. 있는데 지대 예. 추구가 어떤 뜻입니까 정확하게? 지대 추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부동산을 빌려주잖아요. 부동산을 빌려주고 나서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 과도하게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산업을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기주의 같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반드시 공권력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영역, 자기 나와바리만 가져가겠다. 예. 요 영역 건들지 말고 여기서 자기 이익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규조가 예. 정규조는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출판업 같은 경우 있죠. 예. 출판업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책을 계속 찍어낸다든지 예.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 2등분, 3등분 해가지고 계속 늘려서 뭐 해먹는 거예요, 뭔가. 모든 것을 필요 이상의 과한 세금, 필요 이상의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가면은 공항이 있다며요. 거기는 근데 공항에다가 활주로에 고추 말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줄라도 안 돼. 무슨 국제공항 무안. 같은 경우, 무안 같은 뭐 경우. 바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뭐. 그게 지대추 전형적인 이거는 지대추고. 원래 할주로가 고추 말린 데 아닙니까? 할주로는 몰랐구나. 그 비행기 같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달라요. 이게 서울이나 예. 이제 충청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오르내리는데 네. 그다음에 무안,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고추 말린다고 할 줄은 몰라서 모르시구나.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또, 지대 추구란 개념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대혁명 전후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이 가장 원활했던 집단이잖아요. 당연히 부르주아니까요. 부르주아니까. 근데 그저 부르주아들은 돈은 자본을 어디서 끌어왔습니까? 자본은 통상, 길드, 그리고 아주 프랑스는 이때도 이미 전 유럽의 그 문화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애들 중에 하나예요. 이탈리아, 프랑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바로 16. 넘겨주세요. 앙시앙 레짐의 자, 징세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좌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실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요. 그렇죠? 1년 동안에 뭐 100억을 쓰겠다. 예, 뭐 1조로 합시다. 크게. 1조 프랑을 쓰겠다. 1조 프랑을 쓰겠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대검 귀족 제2계급이나 제2계급, 부르주아 제3계급한테 자본을 빌립니다. 일단 야 그러면 당장 예. 돈을 달라. 예. 그러지 않다서 1조에서 뭐 1조 프랑을 받아와서 예. 왕이 주는 거네. 왕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왕한테 주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2계급이나 부르주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빌려주죠. 예, 이자는 이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자를 빌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왕이 자기네들한테 돈을 갚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뭐를 받느냐? 수조권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수조권. 수조권은 뭐냐면 손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밭이라든지 거기에서 세금을 올리고 줄이는 권한을 얘들한테 주는 겁니다. 조세 권한을. 조세 권한을. 오케이. 근데 그 징세 권한이 어쩔 땐 1년, 5년, 뭐 몇 개월 혹은 10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에 예.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 원조를 좀 해주고 나서 예. 한 30년 동안에
채굴권. 채굴권, 30년 채굴권. 그런 거죠. 북한이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그런 전형적인 상황이고. 저거는 그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라고 사실상 봐야죠. 근데 이때는 전제군주제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네. 딱히 공산주의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18세기예요. 18세기 때문에 저런 것이 당연하게 1700년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100조 프랑을 1조 프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 자기한테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마이너스는 아닌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농민들이나 어떤 착취. 그거를 하는데 이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입장에서는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자, 내가 출판업을 하고 내가 피혁 길드를 하고 내가 무슨 바게트 길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게트 세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부르주아 나름의 어떤 수조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의 어떤 움직이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수조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그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창구 자체도 사실상 왕실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제1기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채굴권을 주었으면 그 사람 다 맡겨버려야지. 아, 그렇게 안 되죠. 아니구나.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예.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 나라에 운전을 하게 됐다면 채굴권을 가져오겠다. 그럼 그 회사가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예. 돈은 받아 처먹고 간섭을 한다. 예.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의 시발점이라고 시발점은 사실상 봐야 보고 되죠. 없으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딱 두 부류가 나뉩니다. 부르주아 중에 야, 이 서민들이 조금 힘드니까는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악착같이 뜯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스템이 과연 다른 유럽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럼 저런 징세 구조가 예. 프랑스에서 몇 년 동안 유지됐어요, 보통? 적의 징세 구조가 한마디로 부르봉 왕조 이후에 한 6, 70년 정도? 7, 80년? 긴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긴 세월은 세월입니까? 아니지만 짧은 세월도 아니고, 좀, 그런데 적당히 불만이 쌓일 만한 적당히 시기. 불륜이 쌓일만한 시기. 이 세대까지 그리고 이어지면서 그쵸, 세대가 어떤 한 이 고착화가 되는 한 그런 2.5세대가 2.5세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라면 먹고 살다가 예.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흰쌀밥 이밥에 고기국을 먹어야 되는데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라면을 먹고 있고 예. 좀 더 지나면 라면이 뭐야, 하루에 3끼 라면 먹는 거 하루에 2끼밖에 라면 먹지 않아. 2끼밖에 안 먹는 그리고 거. 불평불만이 쌓이는 불평불만이 혁명이 쌓이고, 일어날 만하네. 혁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저를 예를 들어 저런 경우에는 누가 툭 건드리면 안 일어납니까? 뒷걸음내리면 확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아예 확 굶어버렸으면 혁명할 힘도 없어요. 아우. 그런데 적당히 이제 잘 배불러서 먹고 자는 거 못 자게 하면 혁명 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어떤 분이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개돼지들은 말귀도 놀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데 조금씩 뭐 글자 좀 알고, 예. 그다음에 한 번씩 이국도 좀 먹고 이밥도 먹고 이런 먹는 애들이 딱 뭐지? 내가 조금만 하면 쟤 죽일 수 있겠는데? 그런다는 말이야 이게. 그때 혁명이라고 이게 하는 게 일어나는 거고. 맞아. 자, 일리 있다, 일리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프랑스 혁명은 나중에 제가 한 5주 정도 자세히 해드릴 텐데, 루이 14세가 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1편으로 끝날 일이 아니네. 엄격히 따지면은 이거 우리 한 그렇지만은 3편 갑시다. 뭐 그래도 상관은 3편 가야 돼. 왜 없습니다. 그러냐면 예. 나는 지금 메이지 말똥 먹고 그랬어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메이지 유신 전이 프랑스 대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알아야만 그다음 메이지 유신 갈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거 재미가 있네 이거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띄어먹고 여러 가지를 조금 바꾸기는 하나씩 하면 했었는데, 돼요. 자, 그럼 태양왕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태양왕이냐면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게 남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나라의 교초처럼 이거는 어떤 이게 이 사이클의 어떤 그게 오버가 태양왕. 버려요. 예. 태양왕하고 그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태양왕, 그러니까 이런 수조권 시스템을 만든 게 태양왕 루이 14세예요. 아, 그러니까는 왕 이름이 태양왕이에요? 예. 근데 왜 프랑스 말로 아니요, 안 태양왕 되고? 루이 14세인데 그냥 루이 14세인데 태양왕이라고 하는 프랑스 왕들은 앞에 뭐 공정왕, 무슨 왕 해가지고 약간 닭고기왕 해가지고 뭐 어떤 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구나. 그쵸, 우리나라 말로 태양왕. 나는 태양왕이라 해갖고 예. 프랑스 말도 아니고. 예, 아닙니다. 태양왕 루이, 그건 예로서 그냥 하나 들어둔 건데 이 성킹. 예, 성킹은 아니고. 킹 오브 더 그레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럼 뭐 태양 영광왕인데. 영과 최고의 왕 뭐 그런 뜻인데 우리로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이제 위에 있으니까 아폴로라는 개념으로 해서 태양왕이래요. 예, 이게 아마 일본어 번역일 거예요. 아, 그럴 수 예, 있겠습니다. 태양왕도 일본어 번역. 나 그랬어 우리 뭐. 찾아봐야 되겠네. 한번.
그래서 이 수조권을 함부로 만들기는 했는데 남발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조권을 임대를 하는 이유는 왕실의 재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당연한 거죠. 왕실의 재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떤 그 백성들한테만 세금을 받고 그걸 하겠어요. 적당히 귀족들하고 부르주아를 뜯어 먹어야죠. 왕인데. 그래서 뭐냐면 예. 왕이니까 제가 이제 야 우리가 1조 프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가 1조 프랑에다가 야 돈을 줘봐라. 귀족들 받고 나서. 예. 그 귀족들은 딱 보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내가 한 8천 프랑밖에 못 벌겠는데 2천억 프랑은 내가 왕에 뜯긴 거 아니야? 예.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럼 갈수록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 계급 같은 경우에는 예. 자본이 줄지 않습니까? 자본이 줄고 자본이 늘어날 불만이 수도 쌓이고. 있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기가 왕한테 강간당한 수조권을 느낌이잖아. 좀 줘 맞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맞은 건 모르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 뭐야 이 새끼야. 빵꾸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이러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왕실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제대로 재정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 대외 전쟁을 이상왕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또 하는 게 그 당시에 루이 16세는 아니었어요. 전쟁을 안 했다. 저 대외 전쟁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하여튼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착화돼 있었고 왕이 실무 업무를 챙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명치유신 이제 한마디도 못 하셨으니까 이 PD님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7. 예, 17페이지. 자, 그러면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냔 말이에요. 이 패턴은 조금 비슷한데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때 사회 행정적 구성이라고 하는 게 9개 지방에 뭐 저런 건 의미 없고 저런 아, 건 의미 맞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518개 아니야, 요거 인적 구성원에 왜 보면 예, 무사계급의 상인활동. 자 무사계급이 왜 상인 활동을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평화 시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뒤에 가서부터 사무라이 계급도 상인 계급이 요 명치유신 전에는 몇십 년 전부터는 천천히 작았지만은 상업 활동에 종사를 했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월급을 국가에 주지 않습니까? 못 무사계급에. 줘요. 예. 월급을 국가에 주는데 이게 에도막부가 점점 그 돈이 빈약해집니다. 예. 왜 돈이 빈약해지냐면 예.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잘 몰라요. 한국 역사책에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 에도막부가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영사관이나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누구를 줘야 됩니까? 누구 돈을 줘야 됩니까? 그 본국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면 영국 돈. 예. 그걸 다 전부 다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막부시 돈을 다 대줍니다. 아, 예, 예. 그 돈이 없으니까. 니들 땅이니까 니들이 대줘. 근데 대신 우리가 쓸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니까 사무라이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예, 예. 월급을 못 받으니까 뭐냐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일을 한 게 뭐냐면 상업 활동이 아니고 예. 일본 사람들이 닭을 옛날에 많이 키웠기 때문에 세장을 팔고 세장을. 세장. 그 세장을 팔았었는데 자기들은 사무라이인 거야. 예. 존심을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상업하는 이유가. 그 일본 속담에 사무라이는 물 먹고도 이쑤신다라는 한국도 말이 똑같은 아, 양반. 양반이. 그러다 그러다 보니 보니 상인 계급의 부상. 상인 계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상인 계급의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더 사카모토 료마가 상인 계급입니다. 맞습니다. 그 료마 저것이 무엇을 했느냐? 거기다 물은 무슨 전당포. 그것도 임대업이잖아요. 전당포가. 임대업이죠. 예, 임대업이라고 그런데 하는 거. 료마 집안이 왜 전당포를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걸 안 들어먹었느냐? 예. 돈을 벌어서 다 나눠줬어요. 아. 혼자 전 다 처먹은 게 아니고 예. 야 잘못해서 잘 살자. 예. 돈 제일 많이 빌려간 사람이 누구? 아, 모르겠습니다. 미쯔비시 그룹을 만든 이와사키 야타로가 제일 많이 빌려간 놈이에요. 미쓰비시 그 대자본. 그 새끼 이 돈을 빌리고 아, 그러니까는 사카모토 료마 할 때 후원을 하는 게 그 재단에 후원을 하는 게 미쓰비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그다음에 자, 또 하나. 그리고 산업공상의 계급이라고 하는 게 그때도 존재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공농상이고 예. 일본은 사농공상입니다. 이 발음 딱 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래요? 사공농상. 우리나라는 사공. 예, 예. 그다음에 농민 상업인데 예. 일본은 거꾸로 농공이 바뀌어 있습니다. 농공이 바뀌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입에 이제 익은 대로 예. 쓰는 대로 사를 할 때도 제외한 계급의 계급의 평준화. 그렇죠. 왜냐? 상업이 늘어나니까 아무리 봐도 계급이라고 하는 게 딱히 필요가 없어진 상황인데 사무라이 계급이 징세권을 다 가지고 있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래도 최종 일반적으로 이제 결정권은 그런 역할을 하죠. 자기가 예. 이게 사무라이의 제일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예. 근데 사무라이 중에서도 뭐냐면 상급무사가 있고 하급무사가 있는데 예. 하급무사는 그 잘 못했어.
시다발을 가지고 예. 상급무사가 이제 징세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상급무사가 징세권. 그런데 시장은 커진단 말이죠. 네. 이 징세 구조는 바뀌지 않고 저기 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모든 게 뭐가 있었느냐? 개별적인 조세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이고 다카모리. 사이고 다카모리. 예. 이 사람이 뭐 그 세금 징수원 실수 냈다고. 이 사람이 예, 세금 맞아요. 너무 잘해갖고 예. 그 시마즈 나리아키라라고 하는 예. 그 사츠마군의 번주, 그 가고시마의 번주가 오케이 일 잘하네, 일로 와봐.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지역별 조세 제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맞지 않고 중앙 정부에서 과도한 길드의 통제, 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과 여기에서 보는 명치유신이 여기서 내가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프랑스는 그 당시에 지방분권 아니었죠. 아니죠. 중앙에서 했는데. 예, 그게 중요한데 철저히 중앙집권 왕조였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세 제도에 의해서 쫙 가는 거였죠. 예. 근데 일본은 안 그랬습니다. 일본은 각 번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일본 사람이다, 와타시와 일본인 데서 이런 말 안 해요. 그 당시에. 와타시와 나는 사츠마 사람이고, 딱 그 지역 사람이지. 이런 안 했다고. 미국 사람들도 남북 전쟁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메리칸이 딱 있었어요. 아니었구나. 예. 아메리칸이 아니었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전쟁이 났을 때 완전히 미국인이다라고 하는 국가란 개념이 자부심.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4개국 함대가 초슈를 쳐들어오고 나서 그때 이후로부터 뭐냐면 이 사람 눈치면서 싸우면서 니폰진, 나는 일본인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전까지는 안 그런 개념이 안 생겼고, 내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번별로 굉장히 그 외국 문화와 집할 기회가 있고 안문 집할 기회가 있는데 바다와 집하고 있는 사스마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문화 집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면 외국 문화를 집했기 때문에 근대화를 해야 되겠죠. 근대화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근데 그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어디서 벌느냐? 국민들은 돈을 걷어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츠마 번주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범인들을 생각하면서 세금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심령만비로 죽었지만 요걸 들어먹었던 이유가, 요걸 안 들어먹었던 이유가 자기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4대 다이미 중에 한 명이 사츠마 번주에 있는 시마즈 나리아키라. 시마즈 나리아키. 시마즈 나리아키라. 시마즈 나리아키라. 나리아키라. 그 시마즈 나리아키라가 제일 아꼈던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 그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양녀가 아츠이메, 텐쇼미. 이 아츠이메가 그 시집 갈 때 그 당시 돈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900억 엔. 900억 엔. 그 당시도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 900억 엔. 시집 가는데 900억 엔을 썼어요, 이렇게. 그 남편이 누구였을까? 남편? 쇼군. 그 쇼군에. 토쿠가와 이에사다. 토쿠가와 이에사다. 토쿠가와 이에사다가 바보잖아요, 바보. 그 사람이 바보거든요. 좀 약간 떨어지는 사람. 심하게 떨어지죠. 제기차기 하루 종일 했던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시집 가면서 이제 하고 그 갈 때 이제 그 내용이라 일단 뭐 자세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에도막부하고 조금 보면 메이지 시는 그 에도막부랑 프랑스 같은 게 비슷한 점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 공부를 하면서 제일 귀에 오랫동안 박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초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츠마와 초슈가 동맹을 해서 요 에도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그 어떤 걸로 들어갔었던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봉제 국가는 아니었고 철저히 중앙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거였지만 여기에서 균열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남발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고 공통점이라고 하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프랑스 왕조가 수조권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도 뭐냐면 귀족들한테 뭔가의 먹잇거리를 줘야만 왕조가 유지가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먹이가 뭐였어요? 그 수조권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아까 봤을 때 뭐냐면 부르주아들이 수조권을 받았을 때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좀 강간당하는 느낌이 든다 이게. 강간당한 느낌도 드는데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들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을 받았어요. 수조권을 자본을 빌려줬으니까 수조권을 받았겠지만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 가지고 왕한테 쉽게 얘기해서 야 이것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예. 이 부르주아 계급들은 소위 말하는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까? 사병 거느릴 수가 없었죠, 사실. 자기가 그럼 말도 끝났네. 예. 하려고 뭐 있어야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명청교체기 때 누르하치는 상인 집단이죠. 네. 중국 역사에서도 상인 집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요? 상방이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는 개별적인 독립 상인 중에 양반은 상반이라고. 예, 상인 중에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군사 집단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커진 게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을 통합해서 얘들이 명나라를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상인 집단이라고 하는 건 유럽에서 항상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군대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프랑스 내부에서는 그게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르주아가 아까 하시다시피 아무리 수조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 먹잇감이 있었는데 먹잇감이 없지 않습니까? 먹잇감이 퇴색됐죠, 사실상. 그런데 뭐냐면 사실 먹잇감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군대가 없는데 군대가 사병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어느 정도의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군대가 있어야만 한번 쳐들어가 볼까? 진짜 한 100명 정도, 50명 있어도. 정도의 조폭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떡대들은 있었겠죠. 그냥 왔습니다. 그거는 근데 아무 쓸모가 없는 조폭 거예요. 30명하고 MMA 선수 1명 붙으면 MMA 선수 1명 이긴다니까. 그게 맞아요. 뭐 중해군이 딱 사심이 설치 뭐야 소사하고 죽는데. 그런 개념이라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과도한 시장 개입과 길드의 통제 그리고 수조권의 남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종 계급이라고 하는 게 뜯기는 사람이 좀 여유로우면은 그냥 씩씩거리고 말겠는데 뜯기는 사람도 나름 한계가 왔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이 제3계급의 법복 귀족들. 그러니까 나는 제3계급이지만 세습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들이에요, 얘네들은. 얘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죠. 얘들과 부르주아가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발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작에 폭발을 할 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군사제도 자기 사병들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에라이 내라도 가서 싸우자 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 말 아닙니까?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자코뱅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선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로 오늘은 뭐 그 일단락을 조금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걸 하고 갑시다. 이 상태에서 불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도화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화선, 혁명의 도화선. 그 도화선이 뭐예요? 도화선. 도화선.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가야지. 국내적인 배경. 14페이지 볼게요. 도화선 알아야지. 14페이지. 14. 14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아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핸드폰하고 못 들었어, 지금. 14페이지. 괜찮습니다. 유진 PD님 사랑합니다. 혁명 직전의 프랑스 상황.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조금 중요한데, 18세기 중반부터 인구는 늘어났어요. 인구는 늘어났고, 근데 그게 2000에서. 그래서 2,600만 명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4분의 1이 늘어난 거죠. 4분의 1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는 과연 이게 굶었냔 말이에요, 얘들이. 못 먹지. 아무리 풍년이라도 4분의 1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이런 걸 우리가 인구 폭발이다. 약간 인구 과잉이 온 거죠. 폭발이죠. 지금. 과잉이 아니 폭발이죠. 그 1975년에 극심한 가뭄흉년. 저기다 엎친 데 덮친 게. 엎친 데 덮친 격에서. 게다가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때 거의 전 유럽이 그렇지만 프랑스는 농업 생산량이 유독 많았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았던 나라가 어느 날 그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게 됐을 때는 거기에는 수조권은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뜯어가는 사람들은 또 요 농민 부르주아들은 또 뜯어가는 그 상황이 또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혁명 1년 전에 1788년도에 진짜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는데 아사도 있고 추워 죽는 사람도 있고 생산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거나 코로나로 죽거나. 그렇죠. 근데 굶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인데 뭐. 그래서 이런 상태 내에서 완전 1년 전에 기록적인 한파가 왔기 때문에
인구는 4분의 1 이상이 늘어났지만은 생산량은 극도로 다운되었다. 예, 극도로 다운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이 또 상태에서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는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2계급 출신들 역시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는데 그건 역시도 수조권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뭐냐, 수조권을 1년 임대를 했죠. 네. 그러면 1년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본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왕실의 자산이야, 이거는 우리 이 부르봉의 자산이야 라고 하는 걸로 사실 그러니까 퉁치면서 이거는 사시합자도 더한 놈이잖아. 수조권을 날짜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65를 했는 것 같다가 300일로 줄이고 그래요. 60을 빼들어 온 거네. 근데 그러면은 유지를 할 거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거기서 또 이제 뇌물을 원하는 겁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1조 프락이었는데 예. 야 뺏는다. 예. 안 되는데 약속했잖아요. 확. 돈 좀 더 드릴게. 돈 좀 더 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수조권 새끼다.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소위 얘기해서 어음 같은 거 보면 어음 사기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기에서 나중에 그 차용액이라고 하는 거를 지가 중간에서 바꿔버릴 때 이제 어음 사기 맞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차용 중에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것이 쌓여가. 그래도 뭐냐면 저 전체가 도화선이 된 겁니까? 저 전체가 도화선이 됐었고 결정적인 사건은 없었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것을 아마 이 조금 뒤에 오케이,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해갖고 같은데 이것을 예. 이 상태 내에서 예. 제2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소위 말하는 결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제3계급 제3계급. 제3계급. 처음에 근데 그 중에는 시작할 때. 부르주아와 이제 자코뱅 당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죠. 자코뱅 당이. 그러니까 그 자코뱅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코뱅은 한마디로 그 자코뱅 당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사실 개별적으로 필요한데 그냥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이다. 어떤 뭐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주 상황을 잘 읽는 애들인데 여기에는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 무슨 뭐 아니, 쉽게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문기자.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들 똑같잖아. 예. 아무것도 생산력도 없으면서 뭐냐면 정치를 먹고 사는 놈들이잖아. 예. 이인영이나. 그리고 머리도 좋고 나름 엘리트들이에요. 그좀 한남도 소리도 없는 애들이잖아.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애들이 자코뱅당이다. 그렇습니다. 자코뱅. 근데 그 자코뱅들이 하고 있는 어마무시한 김원과가 공포 아무것도 할거 아닌데 뭐야 돈이 얼마야? 90억, 100억씩인데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코뱅당이네. 나중에 자코뱅당하고 네오 자코뱅이 김원골이 자코뱅당 그거 전생이 아니야? 무신 아니야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네. 똑같죠. 그게. 똑같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들도 그렇고 요상한 게 그 러시아 코민테른들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파벌로 자기네들이 다툼을 할 때는 반드시 돈 문제가 개입이 돼 있는데 자코뱅과 네오 자코뱅, 산악파, 뭐 그 로베스피에르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 파벌들이 난립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표는 갖고 오진 않았는데 자 다음에 그 표는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예. 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예. 제3계급에서 야 그만 떠들무라 못 살겠다 일어서자 부르주아 일어서자 했을 예. 때 얘들이 모였습니까? 모여서 그 리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요. 와. 그래서 왜 하필이면 마스티유 감옥? 바스티유 감옥에 제일 나쁜 놈이 많이 사는데. 그 바스티유 감옥에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갇혀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로서 파리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착취를 당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막 선동을 해요, 그 자코뱅들이. 아 일리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하는데 막상 거기에서 죄수들이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예. 타카스키 신사쿠가 예. 이제 우리 제1차 초슈 정벌이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그 초슈 사람들이 저 타카스키 신사가 쫓아 보내버리면 예. 우린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갖고 항복을 해요. 예. 그걸 타카스키 신사쿠 열받아갖고 예. 쳐들어가자. 근데 아무도 뒤를 안 들어가죠. 예. 지금 혼자 쳐들어갔어요. 어디로? 상징적인 파출소. 네, 파출소 그렇겠죠. 파출소 딱 가서 무기 탈취해갖고 막 하는 거네. 그걸 그 사람들이 뭐지? 와, 아니 뭐냐면 그 파출소는 예. 치안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치안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그러니까 곳이고. 그 아까 감옥이라는 거 파리 한가운데 있는 근데 감옥. 말은 감옥인데 거기가 사실 무기 창고예요. 일단은 뭐냐면 예. 우리가 봤을 때는 무기 창고. 예. 똑같잖아 오라고. 무기 타카스키 창고, 신사구나. 예, 무기 창고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도시 행정에 필요한 물리력이 몰려 있는 게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그걸 잘 쳐들어가 맞네. 그러면. 맞아요. 그걸 쳐들어가야만 국가의 소위 말 국왕이라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예, 예. 권위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져 버리죠. 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 들잖아요. 해볼만 하네. 해볼만 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사실상 루이 16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랑스 왕실의 그 파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이 왕실 얘네들의 별장에 있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있지, 몇 군데? 몇 군데 있는데 이 몇 달 동안에 이 파리를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보면은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 치안 공백이 아니라 행정의 공백이 와버리네. 둘 다 공백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 산만해진 거죠 행정이. 자 도시 그러면 행정이. 여기서 예. 요 하나만 우리 끝냅시다. 예, 다음 예, 거 예, 하고. 그때의 제3계급이 일어났을 때의 인원수와 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황실이라든가 이게 성직자들을 보호하는 그 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수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비율이라든가 몇 대 몇 정도. 그게 사실상 이게 압도적이었어요. 이기라는 혁명 게? 세력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면 예. 혁명 세력이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이 혁명 세력 중에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을 몇 개 빼먹었는데 제3계급에 군인이 포함돼요. 여러분들 공산혁명에 어떻게 성공했어요? 공산혁명에 5,000명의 코민테른이 짜르를 엎었다고요? 아니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나와버렸잖아요, 러시아가. 이탈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구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예. 일본 또 민중이 아닌 하급무사들이 반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급무사들도 싸움을 할 줄 알았다고. 예. 잘하죠. 잘하죠, 사무라이들이. 그 싸움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정예군하고부터도 예. 해볼만한 느낌. 해볼만하죠. 그런 그리고 거잖아요, 이게. 좀 이런 거는 있어요. 분명히 시민군들의 폭동에 의해서 군인들이 죽은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제3계급 내에서도 군인 내부에서도 제3계급이 혁명에 가담을 해요. 점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독종이라서 엎어버렸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반드시 물리적으로 뭔가가 얘네들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도화선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군인 계급 중에 돌아선 사람 나중에 러시아 이제 1917년 10월 혁명 때는 기관총연대가 소비에트 혁명에 가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관총연대. 이런 말이 나와야만 예.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시민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18을 말로 하고 싶으냐 5.18 같은 경우에도 시민군이 했지만 다 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세력이 없으면 혁명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혁명에 성공을 할 수가 없고 5.18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 자체가 치안 공백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비올런스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결과물이 과연 어떤 데모크라치아와 크게 상관이 있느냐 그거는 또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느 과정으로 가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실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이런 계기가 무엇인가 도화선이 뭔가 알았지 않습니까? 도화선이나 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오늘도 절반은 못한 건데 3편까지 하면 되니까. 그럼 다음 편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다음 편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과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오늘은 여러분 맛배기만 살짝 보인 거예요. 오케이. 페이지만 이렇게 커버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세부적인 영국과의 이든 협정, 그 당시에 프랑스는 어떤 무역 추이를 가지고 있었고 무역 추이에서 어디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분명히 빵꾸가 났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 시간에 뭐냐면 오늘은 이제 우리 전체 개념, 전체 개념. 소위 말해 개요. 했기 때문에 컨텐츠들 하나씩 뭐냐면 좀 궁금하니까요. 하나씩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물사도 조금 더 인물사 루이 생쥐스트하고 그리고 이거 조르주 당통 같은 사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한 4편이나 5편까지 가는 날 나누면 갑시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양하는 걸 좀 깔끔하게 뽑아야지. 똥은 누다가 똥은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